근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if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이 행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통제할 일이다.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과 세제 대책으로 그렇죠. 잘 통제하고 거시경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똑바로 돼야 된다. 전세 대출이 제가 그때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젊은 분들도 아니 우리 집 어떻게 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먼저. 그 얘기 뭐냐면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 보도를 많이 접했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구나를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일단 통화 정책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화 정책 그리고 특히 이 양극화 현상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책적으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집값은 오르고 비수도권 집값은 내립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실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더 오르지 않거나 좀 조정하게 만들고 비수도권 집값은 이제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도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과 악성 미분양 주택 때문에 비수도권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방 집값은 충분히 조정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시겠죠. 네. 지방에서도 여러분이 유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네.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냥 오로지 거시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한국 경제를 생각했을 때 서울 집값은 좀 덜 오르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만들고 지방 부동산 비수도권 집값은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골자를 갖고 있어요. 네. 뭐 이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 저는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같거나 추가하자면 네. 서울 집값 전체가 아니라 네. 강남하고 마용성은 약간 조정받을 수 있게 좀 추가적인 팁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고. 토지거래 허가를 문다든지 네. 허가 지역을 좀 확대해서 묶는다든지 예. 그런 거 외에는 거의 100% 동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 또 추가 질문 드리면 네. 지방 부동산도 네. 비수도권 집값도 5대 광역시, 6대 광역시도 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22, 그렇죠. 23, 24, 25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4년 이것도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수준이 적정 수준에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러시군요. 네.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어떤 기능도 잘 봐야 된다고. 네. 시장이 지금 지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거든요. 부동산 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가 이 627과 상관없이요. 약간씩 그 경과에 유지하는 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더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시간이 흐르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 사이에 수요라는 우리 실수요자나 잠재 수요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증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를 해서 못 샀는데 이 가격은 유지가 돼 있고 내가 시간이 흘러서 소득이 들면 접근성이 높아지고 균형 가격이 오게 되잖아요. 네. 그 시점이 되면 이제 반등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지방 5대 광역시가 제가 보니까 네.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버티다가 계속 내려왔다 어느 점에 딱 왔는데 이게 계속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악성 미분양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악성 미분양들이 소진되면은 이게 반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은 거기에다 조금만 정부가 뭐 미분양 매입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지방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다만 과도한 혜택은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지방은 사실 좀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고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는데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인구 유출에 자본 유출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 지방이 앞으로 좋아진다, 서울과의 격차를 계속 줄인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투자 수요가 물줄기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서울도 저는 좀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 미분양 소진 대책은 뭐 저는 한시적으로 매입만 해주지 말고 뭐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1년 정도 준다면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사고 지방에서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사도 지금 6만 호 정도 되잖아요. 6만 8천 호 정도 전국 미분양 네.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80%가 지방이니까 저는 이런 정책들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방 앞서서 얘기했던 근본적인 문제, 일자리 문제와 좋은 대학교 문제, 대학 병원,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만 잘 살 수는 없고요. 지금 서울이 왜 문제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인데 우리는 공급 부족에만 지금 포커싱을 맞추는데 사실은 수요 과잉이고요. 지방에서 그 설날 추석 명절 때 그 고속도로 트래픽잼 생기는 거 보면 그게 다 저는 과잉 수요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저도 한 명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게 쉽진 않겠지만. 예.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양극화라는 이 문제의식은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 저도 의견을 조금 첨언한다면 지방 미분양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네, 맞아요. 심각하죠. 진짜 너무 심각하고요. 너무. 네. 특히 경북, 대구, 경남 정말 너무 심각하고요. 이게 미분양이 이제 상가 미분양이나 이제 아파트 미분양 다 마찬가지인데 공실이 또 다른 공실을 만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실 투성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요. 맞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더 서울 부동산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 그럼요. 것도 있어요. 네. 지방에 계신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지방에 계신 자산가들도 되게 많은데 그 자산가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으로만 자꾸 몰리는 그래요. 거예요. 네. 여기는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양극화라는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텐데 지방은 좀 서포트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제가 24년 경제 전망, 25년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제가 잠깐 자랑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평균 가격은 보합인데 강보합일 것이고 서울만 급등하고 지방은 계속 조정될 것이다. 이걸 이제 비대칭화라고 저는 표현했어요. 비대칭화. 네, 비대칭적으로 움직인다. 그 전망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비대칭화라고 표현한 만큼 문제 의식이 있다라고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동산 시장 진단과 문제 의식 하에 첫 번째 뭐 통화 정책, 공급 대책 혹은 세제 개혁, 대출 규제, 금융 정책 이런 한 네 가지 틀의 정책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에 온당한가를 가지고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네. 물론 기준금리 인하가 혹은 시중금리 하락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드시 만들 거라고 보진 않지만 금리 하락은 집값 상승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네, 그건 기본적인 팩트입니다. 예, 그러시면 네, 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시장의 문제의식 하에 통화 정책은 어떻게 의사결정 내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한국 기준금리가 3.5에서 2.5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중립금리는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추세대로 이미 이제 한은 총재가 발표했었잖아요. 발표할 때 워딩이 저는 또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에도 그랬고 두 번째도 했고 똑같아요 워딩이. 정부가 거시 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네. 금리를 인하한다. 단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정책은 그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2% 정도 금리 인하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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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뭐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초점은 나왔죠. 네. 포커스가. 아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자영업자든 건설회사든 다 지금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부담이 너무 많아요. 왜? 네. 내수가 약간 좀 다운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회복 무슨 약을 주거나 진단은 이미 됐고 약을 줘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하자니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정부랑 계속 회의를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총재가 기재부를 찾아갔잖아요. F4 회의할 때 그게 이제 이거를 이미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온 게 금리 인하였고 그럼 거기서 요점은 뭐냐면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혔다고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상금리를 스트레스 DSR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은행의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금리라는 게 사실 코에다 붙이면 코골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가상금리보다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가는 거를 경제는 살리고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 입장에서 예대 마진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거 은행 이자 벌어먹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야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창용 총재가. 네. 아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하자니 또 미국이 내려주면 그나마 명분이 쓰는데 안 내리고 있으니 미국이 내리면 따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조건이 이프죠. 정부가 거시건전성 강화 대책을 밝혀. 네. 이 부분을 아마 하는 총재가 다시 한번 다짐을 받을 거예요. 네. 기재부나 이쪽에 금융위에 이 대출 정책 확실해라.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환수나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배드뱅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옵션을 달아줘서 은행도 이자 수익이 이만큼 들었다면 야, 반만 먹고 반은 다시 내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금으로 출연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붙여준다라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막아주고 경제에는 좀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좋습니다. 김현 선생님 어떤? 뭐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인데요. 네. 그렇죠. 경제 생각하면 교수님 말씀처럼 안 할 맞아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올리려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금리는 기준금리는 인하하되 아마 대출금리는 어떻게든 정부와 협의해서 안 내려가도록 대출금리가 시중금리가 1금융권이 한 3.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할만하다라는 심리가 되기 때문에 3.5%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저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약간 휴화상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금리를 섣불리 건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 뭐 내년은 내년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대출금리는 저는 꽉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통화 정책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다면 또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가겠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 독자분들도 이제 이 통화 정책이나 거시경제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되어서 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그렇죠. 금리 인하는 진보고 왜 누가 그래요? 집값 하락은 진보고 금리 인상과 집값 상승은 보수고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죠.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도 근데 지금 그렇게 양분되는 것 같아서 너무 서글픕니다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현상을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야단 치세요. 아니 독자분들께 어떻게 하실지. 구독자분들 야단 그 구독자분들한테 야단 네, 치면 안 되고 네. 강력하게 예. 설득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앙은행 여러분 한국은행 로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 로비에 이만하게 그 로비가 크게 있으면 굉장히 큰 간판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물가 안정. 아 맞다. 우리 CG로 좀 보여주십시오. 물가 안정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법 1조 1항 네. 물가 안정을 위한 기구예요. 중앙은행은. 그렇죠. 근데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물론 연준은 양대 책무 두 가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근데 물가 안정을 고려하면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너무 가혹하게 높으신 거 알아요. 근데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요. 지금 2%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입니다. 네네. 역시 경기 안정 더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기 안정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 금융 안정인데 금융 안정에 뭐 예를 들면 가계 부채나 부동산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의 의견은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지경이다. 그렇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if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이 행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통제할 일이다.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과 세제 대책으로 그렇죠. 잘 통제하고 거시경제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똑바로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은 거고 나쁜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책을 좀 논하겠습니다.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를 지금 뭐 627 대책이 가장 대표적인 금융 대책이니까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문도 교수님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현재 대출 규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정책 대출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의 볼륨이 박근혜 정부 때 조금 막 5, 60조 나왔고요. 또 윤석열 정부 때 2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히 뭐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 공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을 받칩니다. 실제로 그랬고. 근데 그게 우리 한 몇십 년 역사에서 그 박근혜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가 평소에 2배 수준을 지출했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된 주택 가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시청자분들이 이번 정부는 국세가 지금 많이 펑크가 나 있잖아요. 전 네. 정부에서 벌써 100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판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 전세 대출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쉽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 이 상태에서 이미 뭐 DSR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주담보를 차단하는 네, 주담보 쪽은 다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왈가왈부해요. 네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대출은 없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 건 맞는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예요. 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지금 제가 6년 전부터 혼자 막 떠들었는데 이제는 다 아세요. 거의 다 아세요. 네. 전세 대출이 제가 그때 암덩어리라고 하니까 저보고 미친놈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젊은 분들도 아니 우리 집 어떻게 사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엊그제 뭐 젊은 분들 무슨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갔더니 다 알아요 먼저. 그 얘기 뭐냐면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을 원하는 젊은이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 보도를 많이 접했잖아요. 전세 사기 문제부터 주택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구나를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없애는 게 낫겠다는 도리어 너무 급진적이에요. 없애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없애면 난리 납니다. 부동산 급격한 충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전세 대출에 대한 그 볼륨이죠. 5억이잖아요. 최소 한 대가 이거를 차근차근히 좀 뭐랄까 1년에 한 뭐 1, 2천씩 조금씩 낮추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면 한 10년 정도 뒤에 한 3억으로 줄 거 아니야. 1, 2천씩 낮아지면 네.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고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네. 아니면 전세 대출 DSR은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거의 하는 쪽으로 굳혀진 것 같아요. 굳혀졌는데 중요한 건 IMF에서도 그걸 권장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다가 최상목 장관 있을 때 IMF에서 2월 9일날 보고서 연례협의 보고서에 전세 그 대출 롤오버 뭐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네. 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좀 신경 써라. 이걸 이미 받아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전세 대출 DSR에 대해서 중요한 건 현재 정부든 전 정부든 국회의원분들이 부동산이 많은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속으로는 반대하겠죠. 속으로는 그 부분이 약간 걸리는데 제가 볼 때 전세 대출은 충격이 없는 선에서 시장에 신호를 주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다. 나머지 대출 규제는 지금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그냥 적정하다.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국가 아까 뭐 금리 얘기도 말씀 나눴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전세 대출만 조금 케어해 주면서 가면 제가 볼 때는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의견은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암덩어리다. 저는 그래요. 예, 암덩어리라고 그렇다고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급격히 전세 대출을 없애거나 하는 안 것은 됩니다. 큰 그건 안 됩니다. 큰 요동이 치니까 그건 안 됩니다. 좀 연착륙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현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매매하고 전세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세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네.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는데 급진적인 건 안 된다. 절대 안 시장에 너무나 충격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DSR도 점진적으로 저는 점진적으로 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가지고 네. 조금씩 적응하도록 왜? 신혼부부들이나 집주인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나 또 네.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저는 점진적으로 하는 게 방향성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보다 그 방향성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전세 대출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매매 대출은 지금 627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규제했고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다 막아버렸는데 디임돌 버팀목까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저는 현실화해주면 좋겠는데 걱정되는 건 우리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민생 쿠폰 같은 경우도 한 번 주면 복지도 한 번 주면 계속 주길 바라듯이 묶었는데 이거는 사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그렇고 디딤돌 버팀목은 서민들을 위해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거를 살짝 풀어주게 되면 또 풀어준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민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엉뚱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도 있겠다. 필요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좀 합리적인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고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두 분과 함께 두 전문가 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네. 그리고 이 진단하에 어떤 정책이 맞을까 통화 정책 논했고 이제 금융 대책, 이 대출 규제를 논하고 있고 이어서 이제 세제 그리고 공급 대책을 가지고 논하려 합니다.